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죠. 인구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분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정재훈입니다. 오늘 지루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보고자 나왔는데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벌써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MZ세대 대표 아나운서 김예빈입니다. 네, 몽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벨기에 그리고 세계인 대표로 나온 줄리안 퀸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쌍둥이, 더군다나 이란성 쌍둥이의 대표 주자인 연극 배우 박정민입니다. 혹시 쌍둥이 대표 주시면 혹시 쌍둥이세요? 아닙니다. 제 자녀가 쌍둥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럼 저는 다 이렇게.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다 인사했는데 네. 수영 씨 대표가 어떤 대표로 하신 건가요? MC 대표로 하신 건가요? MC 대표, MZ 대표였고 다 계셨잖아요. 네. 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두루두루,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두루를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요즘은요, 다들 저출산, 저출생 이런 문제가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일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아,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저출산 저출산이고 저출생이 저출생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뭐. 네, 교수님. 자, 네. 계속. 그 이상은 다음에. 근데 이제 저출생을 요즘에 성평등적인 용어, 저출산은 성차별적인 용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출산을 그런데- 여자들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덮어씌우는 단어다. 그래서 저출산은 좀 성차별적이다. 사실 이제 저출산의 개념은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그래서 이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뭐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들 중에 해마다 통계를 내는데 평생 아이를 뭐 한 명도 안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출생 그러면 이제 출생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뭐 인구 1000명당 뭐 3명이 태어났다, 4명이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조출생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성이 왜 아이를 그렇게 안 낳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발점이 출산율이잖아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해의 아이가 30만 명밖에 안 태어났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이제 몇 개가 이제 문을 닫을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출생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국은 때에 따라서 저출산도 써야 되고, 저출생도 써야 되고, 합계 출산율도 써야 되고, 조출생률도 써야 되고. 쌍둥이 아버님은 저기 혹시 다 이해하셨나요? 저 지금 머리 겁나 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눈이 막 아까 막 필기도 하시던데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합계 출생률이 합계 이게 출산율. 출산율하고 똑같은 거죠? 합계 출산율을 우리가 보통 이제 출산율 그러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한국 온 지 이제 18년 됐거든요. 아, 네. 되게 오래 됐는데 가끔씩 특히 이런 통계학 뭐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아까 대본 보면서 솔직히 오늘 좀 어렵겠다 긴장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네. 저도 슬쩍슬쩍 커밍하면서 너무 솔직하셔. 그럼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2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반도 합쳐서 한 2천만. 지금 이제 남한만, 대한민국만 한 5,200만 명 됐잖아요. 그러면 100년 사이에 인구가 이제 2배로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의 변화를 보면 좀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이 뭐가 문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 댁에도 이제 그 남매가 6명이 되거든요. 아 맞아 옛날에 진짜 막. 맞아, 7명. 6남매, 뭐 10남매 이렇게 그렇죠. 진짜 많았어요.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예. 증가 추세가 조금 완만하다가 1950년 한국 전쟁 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베이비붐. 베이비붐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약간 현상인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후 부흥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제가 막 성장하고 막 그냥 막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자동차 한 대씩 갖고 네.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랬다 했는데 한국도 한국도 가치를 이제- 따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제 50년대 이후에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산업혁명기가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한 뭐 8, 90만, 100만 정도 태어났다. 이게 이제 60년대에도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거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한국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산하 제한에 있어서 이제 모험적인 국가.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도시로 몰려들면서 네네네. 아무래도 도시화된 생활. 예,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좀 줄어들긴 해요. 그 이제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출산율 자체가 네. 네네. 이제 2.0 이하로 내려가게 되죠. 아, 그럼 혹시 대체 출산율은 어떤 건가요? 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을 대체할 누군가가 또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둘이 만나면은 최소한 둘은 낳아야 제로 되는 거죠. 대체가 되잖아요. 초기에 그 아동 사망률을 고려를 해서 출산율 2.1 정도를 우리가 이제 대체 출산율이다. 아, 그러면요. 1983년도에 대체 출산율이 2.1보다 떨어졌다면 네네. 그때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게 아닐까요? 딱 그렇진 않죠. 이제 출산율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저출생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인구는 유지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인구 수는 증가했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네. 아니 교수님 그 무슨 인구 메아리란 말이 있던데요? 야호? 야호! 인구 이건가요? 인구 들어와! 인구. 알려줘. 교수님! 인구가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왔다는 거 에코 제너레이션,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이제 자녀 세대들을 메아리 세대죠, 결국. 메아리 세대라고. 예, 근데 그 인구 메아리가 오질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다고요? 야호 했으면 거기서 이제 호호호 와야 되는데 네. 야호 끝. 아, 예? 호하면서 날아가 버렸네요. 네네네.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예. 이제 그 이제 아이를 이제 안 낳기 시작한 거죠. 아 그때부터. 그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았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산하 제한 정책을요 너무나 성공적으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 뭐 한 셋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쳐다본다 그럴까? 아이고. 저 집은 뭐 애들이 몇 명이야? 막 이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여전히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또 불이익을 줬고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산하 그 이제 제한 정책을 계속했어요.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90년대 중반에 가서야 90년도까지. 네, 90년대 중반에 가서야 이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폐기를 하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1983년에 2.06명이었잖아요. 근데 2005년에 1.09명 정도로 절반이 확 줄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너무 급속도로 줄은 거 아닐까요? 그때는 이제 요인이 또 그 97년 정말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현대사에서 전환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IMF. 네, 그렇죠. IMF. 아 맞네 IMF. IMF. 그게 이제 IMF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가족도 해체가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여파들이 출산율이 급감을 했고 네.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200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금년부터 4차 기본 계획 시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산율은 뭐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서 지금 한 0.8?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위. 유례가 없죠. 그러니까 뭐 도시국가,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서 뭐 0점대에 진입한 적은 있고 지역별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0점대는 사실 유례가 없죠. 그럼 네네. 0대이면은
한 명도 거의 낳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꼴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꼴찌라기보다는 저출산의 출산율에 있어서는 1등이죠. 뭐. 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1등. 그치. 안쪽으로 보면 본체. 그치. 네.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처음과 끝을 함께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OECD 국가들 비교해서 합계 출산율 이제 낮다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 자동차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 땡땡. 뭐 벤땡? 오. 이런 자동차 회사는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노동력, 인력이 계속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네. 어쨌든 양질의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현땡, 뭐 기땡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회사가 원하는 양질의 소위 말해서 전문 노동력이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얼마 안 남은 이야기예요. 한 10년, 20년 안 남은 이야기거든요. 그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질의 인적 사회적 자본이 충원이 안 된다. 당장 벌써 군 병력 자원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지역 소멸 이야기도 나오고 어린이집 문 닫고 유치원 이제 문 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아마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예. 좋은데 우리나라는 여건상 예. 이게 아직은 이제 북한이 막혀 있어가지고 섬나라 같은 상황이라서 유럽은 사실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출산율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출산율을 보면은 지금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8,200만 명, 8천만 명은 유지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외국에서 벨기에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순수 벨기에 사람? 네네. 그런 개념을 찾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네네. 이태리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 이제 이태리 사람하고 벨기에 사람 구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벨기에 사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네네. 구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유럽은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벨기에 와서 자유롭게 이제 일하고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가 그 출산율을 이렇게 또 하면서 좀 많이 그렇죠. 이제 서로 약간 도와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막혀 있으니까 오는 게 좀 힘들죠. 네. 아무리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외국인 이제 이주 내지 네. 이동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사회인 거죠. 맞아 교수님 그리고 네. 제가 얼마 네. 전에 인구 관련 기사를 한번 읽었었는데 데드크로스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나도 진짜 무서워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대박. 어떤 뜻인가요? 죽음이 이거 교차한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는 그 태어난 아이 수가 이제 사망자 수보다 이제 많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망자 수가 태어난 아이 수보다 많은 이제 요 최근에 이게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럼 그 크로스를 이제 넘어갔네요.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니까 왜 뉴스에서 인구 절벽이다, 인구 재앙이다, 저출산 쇼크다 이런 뉴스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무서운 단어들을 집어넣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려고. 이 너무 공포와 불안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는가? 그 여성들이 왜 어쨌든 출산 주체는 여성이니까 네.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했는가? 남성들도 왜 아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기회다. 절호의 찬스예요. 사실. 솔직히 따지면 또 뭐 환경이라거나 네네네. 그리고 이런 거 봤을 때 인구 늘어나는 거 막상 좋은 일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또 네.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도 그렇죠. 문제되고 예, 예. 또 자원이 이제 한정돼 네네. 있는데 네.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떤 네. 게 더 좋은지 좀 잘 그러니까 이제 위기라고들 위기죠 사실 위기인데 위기는 기회다. 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어이. 오 이게 적어놨네. 교수님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다 같이 나눠봤는데 총정리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 무심코 보고 있는 현상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안 들었어요. 저출산을 극복하자. 저출산을 왜 극복을 해야 됩니까? 여성들이 내지는 가족이 선택해서 그런 개인적인 선택에 모여서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선택을 한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극복의 대상은 저출산 자체가 아니라 교육 비용, 돌봄 비용, 맞아요. 출산 비용도 예, 많이 예, 들고. 그다음에 저기 성차별, 네네. 노동시장 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극복 대상인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저출산 극복이란 말은
그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저출산 극복이란 말은 정말 절대 무심코라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극단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별로 싫어해요. 오, 뿔뿔뿔뿔. 라이 뿔뿔뿔뿔. 극단이니까 극단. 그렇죠. 네,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절대 극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마무리 훈훈하게 하시네요. 저출산 문제 우리가 모두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기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